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5,900선을 돌파했는데 현재는 2.79% 하락하고 있습니다. 5,7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91% 약세 기록하면서 1,1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개인만 홀로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은 9,200억 원 넘게, 기관은 3,7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홀로 2,04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입니다. 외국인은 1,300억 원 넘게, 기관은 7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간밤 마이크론이 메모리 훈풍을 타고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했는데요. 국내 반도체 투톱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4% 가까이 하락하면서 20만 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4.55%, 4.64% 하락합니다. 10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3.76% 약세 기록하고 있고 현대차도 3.67%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22% 하락하면서 3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어제 10위권 내에서는 방산 대표주만 약세로 마감했는데 현재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 3.81% 하락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66% 하락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98% 내려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1.3%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2.28% 하락하면서 17만 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3,000당 제약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2.66% 하락하면서 14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0.14%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당 제약은 어제 6% 넘게 급등했는데 오늘도 2.3%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80만 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16% 하락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11%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어제 6위부터 10위까지는 코오롱 티슈즈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불을 켰는데 오늘은 펩트론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ABL바이오 3.43%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0.51% 하락합니다. 코오롱 티슈즈는 3.48% 내려가면서 9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론 1% 넘게 상승하면서 33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5.31%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중동 전쟁 수혜주들이 크게 상승합니다. 간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에 폭격을 가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반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국내 LPG 관련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흥구석유 8%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7.14%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전 세계 비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오늘 비료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비 4.88% 올라가고 있고요. 남해화학도 4.57%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환율은 21원 90전 올라서 1,505원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29분 기준으로는 1,501원 50전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2.83%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5,75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1.88% 내려갑니다. 1,14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백찬규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날인데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날 나오셨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미 말입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 예상대로 했지만 역시 매파적 동결 네. 했고 뭐 중동 정세도 계속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미증시가 일단 많이 빠졌습니다. 네, 하락했죠.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일단 FMC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매파적 동결 아주 좋은 표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유가가 상승하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물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호실적을 낸 마이크론도 역시 주가가 많이 시간으로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의 고유가 상황 이것 때문에 연준 정책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다우지수는 올 들어 최저치로 결국 떨어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의 좀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죠. 시장이 역시 주목했던 건 FMC 결과였습니다. 금리 결정 자체라기보다는 지금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도표나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봤는데, 일단은 점도표부터 짚어보면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 중간값 자체는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점을 찍는 분포도가 좀 달라졌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신중한 태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한 걸 보면은 유가 급등이 됐고요,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신중한 통화 정책 기조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확률이 6월, 12월 모두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는 천천히 좀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다소 긴축적 통화 정책을 시사하는 예. 그런 발언들, 표현들,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사실 유가 레벨입니다. 유가 레벨을 우리가 지금 100불 넘어서 시장이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95불 그리고 110불 근처에도 이제 갔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불대에 고착화가 된다. 이거는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방향성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WTI 기준으로 90불대에 고착화가 된다. 이건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 레벨로 보실 수가 있고요. 100불 이상에서 고착화가 된다. 이러면 경기 방향성에 대한 전환, 즉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걱정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죠.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나. 네. 그건 아니라고 일단 선은 긋기는 했어요.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고, 일정 부분의 경제 성과가 없으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거는 뭐 시장에 받아들여지기는 금리 인하 기대를 확 꺾어버리는 네. 효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유가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작년 평균이 WTI 기준 60불이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90불대가 고착화된다, 그럼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비용이 무려 50%나 증가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결국 좀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FOMC 결과를 반영했는지 지수 보여주시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초반부터 뭐 하락세, 큰 폭의 하락세 시작했습니다. 2%, 1%대 하락입니다. 오늘 개인이 사고 있지만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상당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FOMC 결과를 부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장 초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어제 미국의 여파를 그대로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정 업종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장 전반에 걸쳐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수 전체를 조금 비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화면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4% 전후의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건 역시 마이크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하락 수준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FOMC를 계기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에 대한 투심이 좀 식나? 동력이 좀 꺼지나? 왜냐하면 이제 어제 너무 급등했고 네. 최근에 흐름이 코스피는 뭐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제 같은 코스닥도 동반 상승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FOMC가 또 이게 결정 변수가 될까, 이제 이런 걱정을 네.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시장을 볼 때 딱 하나의 지표만 본다면 FOMC보다는 유가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을 보면은 WTI 기준으로 100불이 넘어가면 시장이 약세를 보였고요. 100불 아래에서 90불 초중반의 안정세를 보이면 시장이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FOMC도 결국에는 이 유가라는 하나의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이 지금 1,500원대로 오늘도 개장을 했습니다. 네. 1,500원대를 주간 거래에서 넘었지만 사실 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사실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다시 또 위협적으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꺾였기 때문에 미 국채 금리도 올랐고 예.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으로 다시 맞습니다. 올라섰어요. 뭐 어떻게 보면 환율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네. 작용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 레벨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 아닌가요? 일단 레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하루 만에 다시 또 20원 이상 상승하면서 1,500원을 넘어섰는데 일단은 아카데믹하게 본다면은 환율이라는 거는 세 가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외금리 차, 경제 펀더멘털 차이, 그리고 경상수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부분은 상반기에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 지금 환율을 움직이는 요소가 무엇인가? 딱 하나, 바로 외생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의해서 얼마나 장기화될지 또 확전이 될지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특히 10일간은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1,500원 넘었다, 이제 국내 경기가 침체로 가고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거는 그 당시의 달러 인덱스와 지금 달러 인덱스 레벨이 달랐기 때문에 좀 섣부른 경계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쟁 끝났어요. 끝나면 훅 정상 레벨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있습니다. 1,400원 초반대. 저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0일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될 텐데요. 과거에 이제 전쟁 국면을 좀 보게 된다면은 4주까지가 전쟁 초기 국면에서 패닉 셀링이 주식 시장에서 나오고요. 금리는 빠르게 뛰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좀 널뛰는 장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소위 말해서 좀 안정화를 되찾는 국면.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저는 이제 3주 차에 들어간 지금 굉장히 위험한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부터 10일간 잘 주목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어요. 실적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 예. 였죠.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가이던스도 잘 나왔고. 근데 시간 내에서 지금 급락했단 말이죠. 결국 이제 뭐 FOMC가 시장이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한 여파를 받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우리 주식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도 주가가 이제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침 또 오늘 조정을 받네요. 네. 어제 오른 것만큼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정을 받네요. 요즘에 좋았던 흐름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일단 마이크론 실적부터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40% 가까운 수준으로 이제 잘 나왔는데요. 물론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이제 주당 순이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 실적 추정치하고 목표 주가 상향이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증권사 포함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네. 많은 분들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수요 공급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재고는 빠르게 줄고 있고 공급은 아직 불균형하다. 그래서 여전히 바틀렉에 걸려 있다 보고 있고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재고 감소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량 증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이제 반도체만 외쳐대기는 하는데 최근에 이제 순환매도 코스피에서는 뭐 이렇게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 외에도 예를 들어서 시총 상위주라 대형주라든지 지금 금리 향방에 따라서도 반도체 외에 주목해볼 섹터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슈적으로도 예를 들면 대미 투자도 사실 첫 번째 프로젝트가 원전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외에 주목하시는 섹터가 뭐가 있어요? 지금 앵커님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미래 국가의 경쟁력이 뭐가 될까? 그럼 당연히 AI가 경쟁력이 될 텐데 이 AI가 근본적으로 있으려면 전력이란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전력을 얼마나 싸게 공급하느냐가 향후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그 첫 번째가 될 터인데요. 그에 따라서 원전, 이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트랜지션은 원전밖에 없다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이에 따른 전력 설비 기기, 굉장히 양호하게 긴 기간 동안 공급 충분히 가능하고 수요 증가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로봇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주항공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좀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는 코스닥 지수, 지수 전체입니다. 요것들을 좀 5개를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전, 로봇, 우주항공, 그리고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예. 추종하는 이제 뭐 ETF 그건 대통령도 투자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코스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코스닥 이야기를 좀 해보죠. 코스닥에 대한 올해 정부의 어떤 육성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바꾸고 있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국민성장 펀드도 이제 코스닥에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최근 액티브 상품들도 많이 네. 나왔어요. 그 시끄러웠던 이슈들에 비하면 코스닥이 좀 부진하다 여겨지기도 하지만 자, 앞으로의 흐름을 좀 보시죠. 코스닥이 올해 예를 들면 증권사에서 보는 1,400, 1,500 이 지수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향후 10일 동안 이 전쟁이 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혹은 연장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쟁이 잘 마무리되게 된다면은 코스닥이 2개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 모멘텀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주요 기관들의 지수 편입, 즉 벤치마크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국민성장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벤처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고 좋은 네. IPO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좀 코스닥 지수 충분히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코스닥 액티브 네. 상품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게 자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액티브 상품과 네. 패시브 상품은 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그냥 언어적으로만 보면 액티브는 능동적인 거고 네. 패시브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뭐가 맞아요? 네. 가장 많이 질문 들어오시는 게 이겁니다. 네.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이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코스닥 150 지수를 가지고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150개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게 패시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메인으로 두시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액티브 최근에 ETF 4종이 나왔는데 이건 좀 주의하실 게 최근 출시한 코스닥 액티브 ETF 성과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들어간 종목이나 산업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편차가 크다는 얘기야? 네, 상품별로?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코어는 패시브 코스닥 150 ETF에 두시고요. 그리고 새틀라이트, 예를 들어 이게 3이면 한 1 정도는 액티브에서 좀 수익률이 괜찮은 ETF에 하나 정도를 좀 편입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네. 올해 코스닥 ETF 이것 말고도 계속 상품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투자자들 이제 현장에서 많이 만나실 테니까 네. 실제로 코스닥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이 지셨어요. 작년까지 이제 코스피가 끌어왔던 거.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코스피가 다 끌고 네. 있지만 이제 앞으로를 보면 네. 워낙 이제 정부의 어떤 육성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올해 들어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높으셨는데 올해 1월 달부터는 코스닥 지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바뀌셨고요. 실제 투자 비중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코스닥 상황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장 흐름 한번 짚어보죠. 미장 간밤에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초 이에 수익률도 뭐 기대 이하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전쟁의 충격이 되게 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많이 둔화됐고 참 재미없는 장이 됐다라는 평가도 네. 나오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변수도 있잖아요. 그럼 올해 내내 계속 이런 상태로 지지부진하게 갈 것인가? 뇌관으로 사모대출에 대한 부실화도 나타나고 있고. 네. 저는
올해 하반기 특히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인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증시는 160% 코스피가 올랐고요. 미 증시는 10% 중반대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연말로 갈수록 개선세는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개선세가 두드러질 거고요. 또 하반기에 달러에 대한 강세도 이거를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들이 다시 한번 좀 미국의 연말로 갈수록 집중이 될 것 같고요. 특히 11월 3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이 이후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또 괜찮은 수급 들어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좀 여쭤볼까요? 변동성이 큰 장세잖아요. 네. 이럴 때는 개인들은 예를 들어서 포트 변화나 투자 예. 전략을 어떤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큰 장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전쟁 국면에서는 전쟁 포트폴리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가지로 좀 구성을 좀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안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는 날라골라가지고 가고 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중을 한 축으로 두고 가시고요. 또 두 가지는 뭐냐면은 이러한 국면에서 돈을 버는 측이 있습니다. 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까지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포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익을 보는 쪽이 또 있습니다. 알파 개념에서는 방산과 해운 쪽이 저는 그 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한 축으로는 실적이 좋은데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던 미래 산업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테마들 한 축을 이렇게 좀 포함해 보신다면은 전쟁 국면에서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포트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트를 나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전쟁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금을 나눠 담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네. 금값이 달러 값이 비싸져서 그런가? 초반에만 좀 확 뛰었다가 네. 그 뒤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유동성 때문입니다. 이 금이 올라간 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동성이 증가하고 하나는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금리가 낮아진다, 유동성이 증가한다. 그럼 명목 가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오른다. 이런 로직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금리에 대한 하락 기대분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 가격이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 백찬규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란 전쟁 속에서 열린 3월 FOMC 예상대로 기준금리 유지로 결정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데다 사모대출 펀드 리스크 속에서 앞으로 연준은 어떤 통화 정책을 구사하게 될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악재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3월 FOMC 결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연준 행보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나오셨고요. 또 전 SK증권 미래전략부문 최석원 대표, 또 태제대 AI융합전략대학원 정삼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유지한 배경으로 이란 전쟁의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The net of the oil shock will still be some downward pressure on spending and employment and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of course. 네, 참 여러 풍파 속에서 열린 FOMC였고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뭐 해석을 굳이 붙이자면 매파적 동결이었다. 뭐 이제 이렇게 코멘트가 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정상훈 교수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매파적 동결 맞는 것 같아요. 네.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억지로 만약에 진짜로 뭐 자유롭다 하면 오히려 올릴 수도 있었을 분위기였는데 제가 보니까 그 지난달부터 전쟁 나기 전부터 네. 김새가 좀 있었어요. 그때 생산자 물가지수 나온 게 1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어요. 그 상승률이. 그래가지고 좀 심상치 않다 했는데 얼마 전에 나온 그 PCE, 네. 그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이 3.1인가 근원이 나왔죠. 3%대가 나왔죠. 그렇죠. 네. 아니 그 연준이 생각하는 2% 계속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 패스로 가고 있다 해가지고 작년 말에 왜 마지막 분기에 2.7, 2.9 막 그 언저리에서 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런 표현도 맞아요. 피벗됐다, 방향을 틀었다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네. 그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의 효과, 임팩트가 아직 반영되기 전이다. 이게 진짜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네. 이거는 뭐 진짜 예사롭지 않다, 심상치 않다. 지금은 동결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이런 거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 동결함으로써 뭐 시장에서 관심을 동결이니까 뭐 예측했던 거니까 그런 거보다 시장의 시그널을 어느 정도 준 것 같아요. 이제는 시장 기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뭐 금년 안에 몇 번 이자율이 내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횟수도 감소했고 내리기는 힘들 것 같다 하는 그게 있고 장기금리는 확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장기금리 상승하고 있고 달러 강해지고 있고 아니 그 소위 얘기하는 그 트리플 D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처음에 듀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장단기 굉장히 불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네.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마찬가지고 그 할인율도 마찬가지고 듀레이션 그 디노미네이터도 마찬가지. 달러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보니까 1,200원 넘었더라고요. 네. 너무 달러 인덱스 예. 100. 그래서- 10년물도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측했던 거지만 오히려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강한 표현이 담겨져 있었고 강한 시그널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사실 더 자유로웠다면 금리를 올렸을지도 모른다. 저는 이제 정 교수님 코멘트 중에 그게 가장 인상에 남네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비슷한 어차피 그 내용들을 공유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성명서만 나왔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매파적이었나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뉘앙스가 그렇긴 했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연준의 스탠스라는 건 관세와 관련해서 물가가 오를 건데 물론 이제 그 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례적인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여전히 이제 어찌 보면 성명서상에는 그렇게 크게 매파적으로 안 드러났는데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거 좀 달라진 거예요. 네. 관세 때문에 나오는 영향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분명히 머릿속에는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가 쪽에서 줄 텐데 사실 전쟁이라는 게 반드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어떤 이벤트냐 인하해야 되는 이벤트냐 뭐 동결시켜야 될 이벤트냐 이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일이거든요. 네. 이제 고용이나 경제 쪽의 충격이 얼마나 더 클 건지
물가에 미칠 충격이 어떻게 될 건지를 또 이제 더 봐야 될 텐데 이분 지금 생각은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그 관세에 대한 얘기 계속 사실 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지금 관계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상태에서 전쟁까지 지금 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 사실 이렇게 성명서와 다르게 본인의 의사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느냐. 또 얼마 있으면 또 그 의장 바뀌시잖아요. 물론 이제 청문회 통과를 하셔야 되지만 네. 의장이 바뀐 이후의 과정까지도 상당히 좀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뭐 시장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뭐 아주 상당한 압박을 느꼈고 어제 나온 가격 반응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이 이제 정말로 방향을 틀 것인지 여부에 대한 어떤 신호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만한 그런 발언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제가 좀 주목하는 거는 이 전쟁의 길이 이것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또 관세 효과가 1분기 정도 영향을 1분기까지 미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내려올 거냐의 여부도 아직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이 동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그 다음번 상황을 좀 우리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우려를 안고 FOMC 회의에 돌입을 했고 회의 결과는 역시 뭐 그대로 곳곳에서 아주 자제되고 정제된 표현이지만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말을 시장에 전달을 했다. 이런 평가가 주인 것 같습니다. 장 대표님. 예, 저는 이제 앞에서 그 평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3월달 FOMC의 뭐 주안점이라고 보면은 전망이 새로 바뀌고 점도표가 바뀌는 거를 우리가 많이 주목했었잖아요. 근데 세 가지로 보면 금리 동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전망은 올해와 내년도에 미국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매파적 움직임이죠. 그리고 근데 성장률과 물가를 올렸는데 금리 인하 횟수는 지난 12월 달 똑같이 했어요. 네. 이것도 보면 도비시한 겁니다. 비둘기파적인 거고. 근데 세 번째로 우리가 점도표를 좀 자세히 보면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의 정도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네. 이번에 3월 달 나왔을 때 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줄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정도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그래서 매파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망과 점도표의 어떤 변화 그리고 점도표의 분포를 세 가지를 다 놓고 보면 지난 12월 달보다는 이 데이터나 아니면 각각의 판단이 좀 더 매파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적인 거는 매파적으로 좀 더 한 발짝 그렇죠. 간 것 같은데 예. 그 경제 전망 나왔던 거 보면 성장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 성장, 고용, 물가 네. 이 세 가지 축이잖아요. 예. 근데 뭐 연준 이사들마다 어느 쪽 그러니까 선순위가 어디고 자기가 볼 때 네네네. 그때 다를 수 그때 또 있죠. 시간별로 그러니까 그때 다를 텐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올라간 측면이 있고 고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고용이 좀 줄긴 줄었는데 9만 명 뭐 감소하고 뭐 고용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그것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방점을 찍은 거예요. 지금은 세 가지 중에 1차는 물가다. 근데 지금 뭐 케빈 워시가 되더라도 그 케빈 워시의 좀 이따 또 뭐 그 네네. 주제에 말씀을 하실 텐데 케빈 예. 워시의 성향이 그 연준 이사들마다 나는 어떤 게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때 다를 것 같은데 케빈 워시도 이 흐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 물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물가 상황을 보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심할까? 딱 들어오는 건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휘발유값, 미국도 휘발유값 꽤 올랐죠. 보니까 이제 거긴 갤런당 4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다. 밤사이에 유가가 좀 수그러드나 싶더니 또 올라가 110달러도 돌파를 했거든요. 위태위태 하잖아요. 미국도 사실 차 많이 모니까 휘발유 값에 되게 인플레이션 민감하지. 이건 정 교수님 먼저 좀 의견 들을까요? 가장 민감한 게 휘발유 값입니다. 가장, 민생 경제에
여러 가지 가격 중에 가장 민감한 게 민생 경제에는 휘발유고 산업에는 경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솔린하고 디젤 가격이 이 두 가지 그 기름값이 제일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데 3억 5천만 명이 매일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차를 자가용 뭐 대중교통이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하고 그 인구가 매일매일 이제 체감하는 게 휘발유 값인데 지난 올 들어가지고 한 23% 25%가 올랐다고 해요. 가솔린 값이. 근데 지금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가솔린 값 10% 오르면 미국의 애뉴얼 GDP가 0.3, 0.4%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해요. 지금 2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물론 뭐 그러지 않길 바라겠지만 0.67%, 0.8% 이상 GDP가 이제 떨어질 것이다. 미국의 전망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물가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뭐 경기가 좋아가지고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 반대죠. 경기는 뭐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 측면에서 이건 그러니까 코스트 푸싱 인플레이션인데 이런 코스트 푸싱 인플레이션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1970년대 1차 오일 쇼크 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그것 때문에 경험을 했는데 그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굉장히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이다. 떨어지기 힘들다. 이 수요라는 거는 금리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해요. 금리를 올리면 수요는 조금 잠잠해질 수 있는데 이 밑에서 공급이 받쳐주는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오른다고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뭐 어떻게 그걸 개방하고 뭐 안전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이거는 골칫덩어리고 오래 갈 수 있고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산유국이잖아요. 그런데도 별로 타격은 똑같이 받나 봐요. 어쨌든 휘발유 값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 인플레이션이 압력이 세지면 결국 GDP 성장률이 이제 둔화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같이 공식처럼 맞물려 돌아가면 이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직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까지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이제 70년대 물가도 한 두 자릿수까지 가고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확연한 어떤 스태그네이션과 뭐 정말 감내하기 좀 어려운 인플레이션이 동시적으로 발생한 상태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을 봐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압력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찌 보면은 인플레이션에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갈 거냐 아니냐를 계속 연준이 고민했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명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연준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인데 연준의 기본적인 대응은 70년대 초기에 실패한 거죠. 말하자면 경제가 나빠지니까 유가 오르고 경제 나빠지는데 내가 열심히 뭐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을 한다고 한들 내가 물가 잡을 수 있어? 물가 잘 안 잡힐 거야. 그러니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긴축에 좀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중에는 이제 expected inflation이라고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섞여가지고 급등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얻은 교훈이라는 건 결국 이거는 한 번쯤 경제가 망가지면서 확 이 수요가 줄어서 전체적인 물가에 대한 기대가 줄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그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오를 때도 금리를 막 올리면서 이 제일 먼저 떠올린 것들이 아마 그 이 70년대 물가 상승과 관련된 어떤 기억들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연준의 지금 파월 의장이 가만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길어진다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당장 타격도 있지만 이게 끈적해지는 이유가 결국 뭐냐면 지금 뭐 여러 군데 에너지 시설들을 파괴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넘어서 이게 블록화되기 시작하면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유를 내가 조달하기 위한 또는 뭐 원유뿐이겠어요. 각 나라가 지금 다 자기네 원자재를 무기로 삼을 텐데 그거를 다 조달하기 위한 비용들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세상의 분위기가 다 비용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할 텐데 케빈 허쉬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케빈 허쉬가
뭐 완전히 거기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거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떤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연준이 과거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또 할 수 있냐는 리스크를 한편으로는 또 이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생산 단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휘발유값 오르는 그런데 요즘에 비료 가격도 미국에서 많이 오른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석유 부산, 석유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화학 제품들의 그 운송 또한 막히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비료에 들어가는 뭐 황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뉴스 보니까 나프타도 지금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생산도 하지만 수입을 많이 해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유가 상승이 1차, 2차, 3차 효과로 지금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신 유가 상승이 휘발유 가격을 올리면 휘발유가 소비자 물가의 일부분을 차지하니까 소비자 물가 올라갈 거고 이것도 파월 의장이 오늘 아침에 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휘발유값 올라갔으니까 물가 전망 올렸다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유 관련된 원자재, 그러니까 그 원료들 있잖아요. 황이라든지 비료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플라스틱 만들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관련 상품이라든지 이게 또 서비스 부분까지 올라가면서 2차 물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제일 통화정책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세 번째 이펙트입니다. 세 번째가. 네.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든요. 인플레이션 전망이 높아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할 때 임금 올리려는 노력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이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올해 이 호르무즈 봉쇄 이것이 2분기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랑 내년도에 임금 상승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 세 가지의 그 효과들이 다 중첩이 되면 지금 앞에서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소위 말해서 이제 가게들이 임금비 따라서 안 올라가고 소득이 안 올라가면 구매력 줄잖아요. 소비 줄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현상이 70년대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연준이 발표한 그 새로운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을 올렸잖아요. 네. 저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성장률을 유지 내지는 좀 낮출 거로 봤었는데 이걸 올렸고 또 잠재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 성장률도 올렸어요. 1.8에서 2.0으로. 그러니까 연준은 아직까지 중동에서 이런 원유 아니면 석유의 불안을 경제 전망에 완전히 녹이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이게 웨이트 앤 씨, 관망하자는 게 아직 유지된다고 하면 저는 케빈 와시가 들어오더라고 하더라도 벌써 유가가 100 뭐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130 뭐 150달러 이쪽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이렇다고 보면 상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케빈 와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네. 뭐 금리 내리라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직전이네요. 예. 전쟁의 이 리스크가 반영되기 다 직전에 지금 우리는 다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는 그런 견고한가 정말. 이제 고용도 사실 요 하기 전에 나왔던 게 샥이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예상치를 크게 밑돌기도 했고 소매 판매도 뭐 다 이렇게 하니까 안 좋은 징후가 나타나는 가운데 일단 전쟁 이슈가 터졌고 이거를 이제 부분적으로만 반영한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진짜 지금 실상이 어떤가?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고 저도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생에서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일단 제일 큰 게 물가고 물가가 뭐 물론 우리 국내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미국에 비하면은 국내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가에서 그렇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그 주식, 주가는 그래도 거기도 집중된 7개 기업들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그 S&P 500이라고 안 하고 S&P 493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M7을 뺐군요. 예, M7 빼가지고 S&P 493을 보면은 거의 플랫 아니면은 오히려 금년 들어가지고 떨어졌다. 네. 나머지는 그렇게 올라갔다. S&P 그 7개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
하면은 최강 경기 자체는 민생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 하나 케빈 워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케빈 워시가 얼마 전에도 하고 그분이 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의 기술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산성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보완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미국에 어느 정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AI 굉장히 믿고 있는 AI의 기술이 많은 부분 경제 성장, GDP 성장 뭐 등등을 보완해 줄 것이다 하는 걸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생산성 측면에서 공급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줄여줄 것이다. 너무 줄여줄 조삼모사식 것이다. 논리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논리로 요새 여기저기서 논문도 많이 나오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또 조금 결을 달리하는 뭐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사모대출 문제 좀 이따 말씀하실 네. AI의 가정 우리가 예측 지금 가설 자체가 조금이라도 틀어진다고 하면은 이쪽 파에서 이쪽 한 부류에서 지금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이 경건한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AI driven industrial renaissance라고 하죠. 이 모든 산업 분야에 다 파급이 돼가지고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인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이쪽 분야에서 이제 또 치고 나오고 있는 것들 현상들이 사모대출 비롯해가지고 뭐 사스 그 인더스트리죠, 그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의 부도율이 올라가고 있다 등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가 에너지 충격에 대한 내성이 좀 커졌다, 견뎌낼 만하다. 그리고 이제 파월도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1970년대식 석유 파동과 같은 충격은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 이제 네. 여기에 대한 전망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전쟁이 빨리 수습이 될 거라는 기본 전제 하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예. 것.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인 어떤 전력차로 봤을 때 전면전이 됐든 뭐 국소전이 됐든 결국은 미국이 승리할 거고 그 이제 기간도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들이 기본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은 또 이제 에너지의 순수출국이잖아요. 네. 순수출국인데 유가가 오르면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한테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좋은 데들은 에너지 기업들이 주로 좋고 나머지는 다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량으로 보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은 분명히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AI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금 2.3에서 2.4로 뭐 성장률 올리고 이런 모든 2.4 맞죠? 예. 그런 것들이 그 대기업들의 AI 관련 투자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도는 말씀하신 대로 AI라는 게 정말 일각에서 우리가 희망도 좀 섞여 있는 방식대로 성장률을 대폭적으로 올리면서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작동이 되면서 다른 산업에 주는 충격을 우리가 통제할 범위 내로 통제해 가면서 간다는 어떤 큰 구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그걸 제일 많이 믿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 가고 있는 거고, 당연히 AI와 관련된 투자가 막 드리븐하는 어떤 성장에서 민간 부분 다른 부분들이 좋을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양극화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더 심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각 나라에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어찌 보면 AI 혁명이라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라는 우리가 답을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간 과정에서의 경제적 혼란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말씀하신 질문으로 돌아가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 내성이 예전보다 커진 거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게 미국이 그렇다고 혼자서 계속 좋을 거다라는 걸 보장해 주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고 AI라는 게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그걸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시계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지금 이제 최 대표님은 투자 늘어나니까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생산성을 올리니까 나중에는 공급을 늘려서 물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AI가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생기니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생산성이 늘어나가지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유가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민해야 되고 이거에 그냥 고민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굉장히 스티키해서 안 내려올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는 와중에서 이제 유가가 터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AI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을 쓰는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그 시기에 내에서 뭐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이 인플레이션 압력은 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좀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논의가 굉장히 이제 그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심플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할까요? 올해 한 번은 할까요? 점도 빼서 한 번은 한다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 저부터 네. 답변을 하면은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네. 못할 것 같고 저는 올라간다는 것도 오픈해놓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갈 수 있겠다. 물론 모든 거의 관건은 전쟁 언제 끝나느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네. 4주냐, 6주냐, 8주냐 거기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한 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게 아마 마이런 아닐까 네, 싶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도 계속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번에 FOMC 회의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게 느려 터진 파월이 이번에 어떻게 할까? 뭐 내리라는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연준이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곤 하지만 이런 케빈 워시라는 이제 트럼프가 지명한 새로운 의장이 들어오고 뭐 이사들도 계속해서 친트럼프 인사들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안 하고 배길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 대표님. 네, 경제적 상황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인하를 안 해도 되는 이제 상황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감안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그 AI와 관련된 얘기도 했지만 이분이 지금 중앙은행이 오히려 너무 큰 권한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처대조표를 이렇게 늘려놓고 네. 금리는 안 내리고 뭐 이런 식의 과정을 하는 게 과연 국민 전체를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지금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해요. 그게 일반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결을 달리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이 양적 축소죠. 양적 축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금리는 좀 내리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만약에 한 2분기까지 지속되면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면 당연히 케빈 워시도 아무 일을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제 3, 4월 내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 이후에 이번에도 보면은 미 국내 물가를 내리기 위한 그야말로 뭐 존슨법인가요? 그런 것도 그 유예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국내 지금 휘발유 가격이나 뭐 에너지 가격을 단기에 낮추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무리할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더해진다 그러면 빨리 전쟁이 끝난다면 아마 올해 말 정도쯤에는 금리 인하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저는 케빈 워시 이후에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상훈 교수님이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파월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경제에 어떤 일정한 진전이 없으면 인하 없을 거고 전쟁 여하에 따라서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양단을 다 열어놨어요. 네. 네. 이건 뭐 일종의 근데- 파월의 딜레마인가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경제를 판단하는 올바른 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고 미국 경제도 계속 변화 왔잖아요. 변화해 오고 그런 와중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 12월 달도 오고 1월 달에도 그렇고 그 FOMC 의사록을 보면 인상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보다는 뭐 동결도 아니고 어쩌면 인상 쪽으로도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근거로는 지금 3.75, 3.5%인데 오늘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 수준이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중립금리 범위가 굉장히 넓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면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또 흥미로운 얘기는 상황은 지금 파월이 고소를 당한 상태죠. 네, 법무부에서. 네. 그리고 아직 케빈 워시는 청문회 진행 못했습니다. 후임이 인준이 안 되면 파월이 계속 의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 본인이 의지를 표명했어요. 네, 하겠다고 표명했죠. 나 계속 여기 있을 거야 하고. 원래 이사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장직도 그랬는데- 한다고 얘기를 근데 후보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쯤에서. 뭐 전통이야 사임을 그런데 하고. 지금 다 깨져 트럼프가 다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파월이라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끝까지 어깃장을 안 놓으리란 법이 어디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이제 그거를 미국 경제를 위해서 내가 인플레 파이터로서 의 역할을 자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케빈 워시 입장에서도 나중에 청문회 통과하고 임명이 되더라도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저 사람은 트럼프가 임명한 트럼프 예스맨이야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연준의 독립성이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쉽게 안 움직일 것 같다. 그 대세하고 정치적인 조율을 잘 할 것 같다. 다른 이사들하고 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본인이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나 예스맨 아니야. 나도 내 갈 길 갈 거야. 연준 내의 의견 분열에 대해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잖아요. 더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회의 보니까 미란이 반대를 했고, 근데 쓸 거라고 예상을 하죠. 지금. 뭐 거의 확실하니까 12월 달에는 한 3명 정도 그랬었잖아요. 보우먼, 네. 미란, 월러. 그래서 이게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했건 그 영향을 받건 어쨌든 간에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그 테이블에 와서 생각을 할 때는 좀 경제적으로 배운 대로 원칙을 좀 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만약에 강제적으로 내린다고 하면 미란이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미란이랑 워시 2명만 이렇게 내리려는 의도를 갖는다고 하면 금리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12명이 결정을 하는데 2명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큰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연준이라는 큰 배가 이렇게 가는데 선장에 와가지고 그냥 한번 움직일까 그래도 그 키를 돌리려면 관성 때문에 빨리 못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쭉 네. 가다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네. 이 가는 관성의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유가 문제라든지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어떤 AI 버블 관련된 이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관성의 기간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견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원래 연준이 의견을 통일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싸웠을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 한 방향으로 간다. 이게 자체가 사실 시장에 주는 신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최근 들어 다 깨졌잖아요. 마치 당파 싸움 하듯이 연준이 트럼프가 지명한 이사들과 지역은행 총재들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기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시장의 신뢰,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통제력도 떨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분석도. 네네네. 근데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라는 데가 거대한 어떤 이 한 배라고 보면 바뀌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텐데 제가 느끼고 있는 건 분명히 그런 분열이라는 건 어떤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냐면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중앙은행가들이나 중앙은행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경제학에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중앙은행이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그 권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케빈 워시를 비롯해서 몇 명의 그런 어떤 반대 의견, 대표적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준이 왜 그렇게까지 권력을 가져야 되는데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이런 분란이라는 건 또는 분열이라는 건
그 과정에 있어서의 싸움이 지금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에 탄핵을 당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많이 남은 이 기간 중에 연준의 이 인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약간 교조주의적인 중앙은행가들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점점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과연 잡을 수 있어라는 우려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이 얘기한 대로 에너지 쪽에 있어서 사실 이 이란 전쟁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전쟁도 그렇고 근본적인 목적은 에너지 가격을 낮게 통제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연준의 모습이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형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올해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올해는 굉장히 전쟁도 일어나고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겠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에너지 가격이 진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물론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내려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경우에는 연준이 네. 이전보다는 좀 바뀐 의사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는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월가에서 또 하나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사모대출에 대한 부실화 우려입니다. 환매 중단 뭐 이런 사태가 이제 결국 시스템적 위기로 번질 것이냐라는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일각에서 이게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데자뷰 같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봐야 되냐?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해요. 근데 그 요새 제일 큰 화두가 이건 것 같아요. 그 프라이빗 크레딧 마켓의 myth and truth라고 해요.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세미나마다 다 이거 토론하라고 난리가 났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오해를 먼저 꼽으라고 그러면은 2008년하고 비슷하게 갈 것이냐? 그거는 오해인 것 같아요. 일단 구조가 달라요. 2008년 시스테믹 리스크 그 위기를 가져온 거는 서프라임 모게지라는 부동산 시장의 모게지 마켓에 집중된 부실이 있었고 거기서 구조화를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촉발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 3호 대출 시장은 그거하고는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 전반에 걸쳐져 있고, 그러니까 모게지 마켓 정도가 아니라 그 섹터도 너무 다양해요. 부동산, 인프라, 사모, 뭐 아까 말씀드린 사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AI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산업 전반에 걸쳐져 있고 또 이게 산업마다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하면 방화벽이 쳐 있다. 사일로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도 그게 이렇게 컨테이저스하게 다른 쪽으로 2008년처럼 쉽게 단기간에 전파가 확산이 돼가지고 시스테믹 리스크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쪽 지금 현재 이 3호 대출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전략들, 뭐 트라이컬러라는 기업에서 뭐 그 기업이 대출하면서 거기서 부도가 나면서부터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 그다음에 뭐 블루아울 요새는 뭐 블랙스톤, 블랙락 해가지고 큰 대로 전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대출 자체가 부실했다. 뭐 2중, 3중으로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대출 자체가 그러니까 부실했다기보다 구조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원래 기업들의 3호 기업들의 대출을 해주면은 그 언더라인 그 대출 자산 자체는 굉장히 비유동적인 자산들이에요. 그리고 대출 만기도 길어야 되고 롱텀 일리퀴드한 자산에 대출을 하는데 매니저들이 대출해주는 그 사모펀드들이 어떻게 대출을 해줬냐. 조금 더 판매가 잘 되고 운영하기 쉽도록 이거를 단기로 끊어가지고 비유동적인 것을 유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 10년짜리인데 미스매치죠. 우린 한 3년 만기로 끊어서 한 맞습니다. 3번에 나눠서 그렇게 나눠서 하겠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변동성은 채권이니까 낮고 수익률은 따박따박 나는 배당을 받고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거를 많이 특히 이제 리테일에서 많이 이거를 흡수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로 잡히는 거 보면은 한 3%, 5% 미만의 대출 시장에서 그런 비슷한 전략과 대상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듣기로는 우리 금감원, 금융위 또 국내 증권사, 운용사 다
불러가지고 너희 상황 파악해라. 이 중에 몇 개 정도가 어느 정도가 얼마나, 이 정도 돼 익스포저가 있냐. 있냐. 뭐 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좀 부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이제 늘리려고 하다가 조금 멈칫하고 혹시 나는 그게 아닌데 이거에 같이 묻혀가지고 우리도 오해를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모대출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급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거, 사모 주식 시장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사모 대출이 없었던 건 아닌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채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전에 전 세계의 사모 대출 시장이 200 빌리언, 200 빌리언에서 지금 2 트릴리언으로 10배가 성장을 했어요. 5년 만에. 2024년 가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거 있죠. 세계 경제 포럼의 테마가 뭐였냐면요. Regime Switch of Banking Industry, 은행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테마로 잡았는데 거기서 등장한 게 중점적으로 다뤘던 게 사모 대출이었어요. 네. 그래서 증권, 운용, 보험, 연기금들이 이제 하나로 묶이게 된다. 거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사모 대출이고 사모 대출이 마중물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게 AI 기술이다. 그래가지고 요새는요.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100년짜리 케이펙스 채권을 발행했어요. 네. 그렇죠? 들어보셨죠? 사실상의 연구체죠. 100년짜리 채권을 그 전에 발행한 기업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월트 디즈니. 100년 채권을 투자한다는 거는 내 자식 손주한테 이 채권을 물려줘서 그들이 이제 원금을 돌려받게끔 해준다는 건데 그 글로벌 시장에서 그 AI 기업들에 대한 그 믿음이 그 정도로 강하고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케이펙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네. 이 자금을 어디서 다 조달하느냐? 상업은행에서 조달하는 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상업은행은 기본적으로 단기채 또 유동성이 강한 것 위주로 자금 조달을 해주는 거고 국내에서 성장펀드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그 개념 자체를 민간과 정부 파트너십을 한다. PPP,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프라이빗 파트너십의 프라이빗 대상이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 사모펀드가 그 역할을 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흐름을 어떻게 제어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 건 힘들다.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퀴벌레들이 숨어 있고 그 바퀴벌레들은 드러날 것이고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거기서 옥석을 어떻게 가려내느냐는 우리 역량에 달려 있다. 중요한 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시스템적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결론은 IMF도 이미 보고서에서 밝혔고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다. 근데 그 리스크가 지금 더 많이 불거지는 이유는 우리가 고금리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잖아요. 네. 여전히 금리를 낮추게 되면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오게 되는데 금리가 안 내려오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특히 AI 관련된 그런 부분에 지출된 그 사모 크레딧, 사모 대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버뉴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소위 말해서 펀드론들이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이 저는 금융위기로 가지는 않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사모 대출을 통해서 펀딩이 잘 안 될 경우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신용이 막힐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는 것이 지금 메타도 얘기하셨고 다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에 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AI 투자.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또 제약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불안 이슈 더하기 이것이 파생돼서 다른 전반적인 금융 아니면 실물 부분도 있지만 사모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AI 부분의 투자를 제약하는 이런 또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이 리스크가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최 대표님께 질문을 좀 바꿔서 예, 예.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2023년 SVB 사태 정도의 충격은 될까요? 질문이 너무 유치했습니다. 충격의 그 크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다 걱정하고 있는 게 심각한 건 어느 정도일 일시적인 거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뱅킹 시스템의 변화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옛날에 우리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은행끼리 엄청나게 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카운터파트 리스크인 거죠. 그러니까 은행과 은행끼리의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규모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때 상대방하고 거래를 못 하겠다라는 리스크인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 저쪽이 문제가 생길까 봐 이 돈을 안 주게 되면 저쪽은 망하게 되고 이런 게 다시 다른 쪽 금융기관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었던 연쇄적인 3호 대출 시장의 차이는 뭐냐면 직접 금융시장적 성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또는 그 금융기관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으로 투자를 한 데서 투자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 이제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 펀드런이죠. 펀드런이 발생하면서도 물론 일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심각한 이제 수익률적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새로운 투자를 제약하기 때문에 부도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전에 뱅킹 시스템에서 나타났던 카운터파트 리스크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걱정은 다들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당연히 기업이 망하고 부도가 늘어나는데 왜 문제가 아니겠어? 당연히 경제도 나빠지고 투자도 줄어들고 다 문제겠지. 하지만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적으로 발전하진 않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트럼프와 그 케빈 워시식 방식에 따르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야 돼 사실은. 금리를 기본적으로 좀 낮게 깔고 가면서 이런 데들이 버틸 수 있도록끔 한계 기업들을 좀 줄여가면서 대신에 부자들은 뱅킹 시스템에서 돈 이렇게 꽂아주는 방식으로 양적 완화했던 거는 그걸로 다 주식 사고 다른 자산 사가지고 막 버블 일으킨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줄여야지. 이런 논리가 또 탄생하는 배경이기도 해요. 금리 인하하는 게요. 네. 이 프라이빗 크레딧 인더스트리 거기서는 안 좋게 봐요. 이쪽은 금리가 안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렇겠죠. 기회가 네. 더 많고 수익률이 우리가 대출을 더 해줄 수도 있고 민간 프라이빗 그 회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막 자유롭게 금리가 인하돼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상태가 유지되기를 그 시장 자체에서는 바라겠죠. 나쁘지 않게 수익률이 보고 높아야 있습니다. 되니까. 예. 근데 기업 입장으로 보면 사실은 기업 부도율은 올라가게 되죠. 지금 낮아져야 사스 되니까. 기업들의 부도율이 5%, 6%, 뭐 7%, 8%까지 뭐 육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것도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사실 부도율이. 돈 내주는 입장과 돈 갖다 쓰는 입장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해석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환율 질문 드리려고요. 환율이 꽤 위험한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네요. 1,500원을 계속 터치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 걱정하는 역할이어서 1,500원 고착화라는 또 이제 질문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이 진실과 오해가 여기 있는 겁니까? 유가 100달러 이상이면 1,500원 고착. 그리고 내려오면 1,450원에서 1,500원 사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일본이랑도 상관이 있고 미국이랑 상관이 있는데 유가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 강세가 될 것이고요. 달러 강세되면 엔화 약세될 것이고 엔화 약세되면 엔화와 동조된 원화 약세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가의 향방이 달러 원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환율 전망 지금 스탠스가 좀 바뀌셨는지 아니요, 안 받고 있습니다. 계속 예, 맞죠. 원래 저는 그 스탠스이시긴 하셨는데.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 그때의 변수는 사실 대미 투자라든지 맞습니다. 그 부분이었는데 이제 변수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은 그 듭니다. 말씀을 제가 네. 제일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유가 말씀하셨고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유가하고 또 달러 인덱스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오히려 네.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외인들이 국내에 있는 외인들이 국내 달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느냐 이 정도 되면요. 저희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외국으로 많이 나가. 미국으로 많이 나가요. 달러가 이 정도 강하고 국내 원화가 이 정도 떨어지면. 그런데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국내 주식시장하고 한번 연관을 지어서 보면요. 놀랄 정도로 많이 안 나가요, 지금. 그날 조금씩 변동성은 있더라도 국내 기업, 국내 투자자들도 그렇고 외국 기관들도 그렇고 국내 주식시장에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아까 똑같은 표현을 자꾸 스티키하게 머물러 있어. 이거는 과거에 제가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고 그만큼 맷집이 강해졌나?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게 달러가 올라가고 원화가 떨어지면은 뭐 금융 위기가 오고 그거를 걱정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달러 자산을 많이들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 시장에서 ATM처럼 빼가지고 나가고 막 그게 예전보다는 굉장히 덜하다. 물론 어느 정도 그날 노이즈는 있는데 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벌써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이 대외적인 환경이 이 정도 됐으면 1,500원이 뭡니까? 1,550원, 1,600원도 하고도 남았다. 이 정도 지금 환경이면 유가가 100불을 넘었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환경에서 관세는 어떻게 될지 한 찹을 내다볼 수도 없고 요 언저리에서 1,480원, 70원에서 계속 맷집을 키우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한국은행이 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된 거냐?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체질 자체가 달라졌다. 그래서 오르더라도 더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환율이 올라온 상황에 대한 우리가 우려는 많은데 펀더멘탈적으로는 외환 건전성 이슈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 압력이 되잖아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책은 환율을 낮추려는 정책보다도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을 통한 인플레이션은 있더라도 국내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요즘 에너지 보조금 주면서 일본 인플레이션이 엄청 내려왔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아주 저는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환율이 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선진국형 환율? 예전에는 이머징 마켓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발생하면 돈이 빠져나가면서 그냥 다 한마디로 그냥 이 외화 이탈에 대한 현상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균형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들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환율은 올라가지만 이게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높아진 환율화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매니지할 건가를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확실한 뉴노멀의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중동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이 파월 의장의 단순한 코멘트가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준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해진 것은 금리 인하 기대는 꺾였고요. 그 원인이 된 전쟁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